아무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것마저 변하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미국 출신 디지털 헬스케어 IT 직원이 불교에 대해 알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고 오히려 한국행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저는 32살의 미국인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요가를 가르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일상은 꽤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죠. 학생들은 제 수업을 좋아했고 저 역시 그들에게 요가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명상에 대해 깊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요가의 한 부분으로만 여겼던 명상이 점차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죠. 명상을 통해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고 동시에 더 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불교로 이끌었답니다.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그 가르침에 매료되었어요.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자비와 연민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제가 찾던 답변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던 중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룸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죠. 그들은 제가 요가와 명상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그들의 플랫폼에서 나누길 원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요가와 명상을 가르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룸의 한국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의 비전,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죠. 특히 건강과 웰빙에 대한 그분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제 철학과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와 아시아의 철학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대표님은 종종 한국의 전통 사상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시키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답니다. 룸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동시에 제 안의 영적인 갈망도 더욱 커져갔죠.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아시아를 직접 방문해보면 어떨까? 태국이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불교 국가로 잘 알려진 태국은 제가 찾던 영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름다운 해변과 문화 유적지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고 명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룸의 대표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여행 계획을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했죠. 대표님은 태국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누시며 마음을 열고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회가 된다면 한국도 꼭 방문해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아시아 여행은 시작되었어요. 뉴욕을 떠나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에 부풀었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철학,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태국에 대한 여행이 아니라 제 내면으로의 여행이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방콕의 공기를 처음 마시는 순간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뜨거운 공기와 함께 이국적인 향신료 향이 코끝을 스쳤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넋을 잃었답니다. 방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사원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거리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북적였고 길가에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근처의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첫 목적지는 왓 프라케우였어요.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건물들과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고요히 명상에 잠긴 승려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은
방콕의 번잡한 거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사원 안을 천천히 거닐며 저는 불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꼈어요. 마침 그때 한 친절한 승려님께서 다가오셔서 사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기며 저는 이 여행이 제 기대 이상으로 특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국의 문화와 불교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죠.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공원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태국 사람들의 일상 속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들에게 불교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오후에는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보트 투어를 했답니다. 강변에 늘어선 화려한 사원들과 허름한 수상가옥들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보면서 저는 태국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명상 컨퍼런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리 참가 신청을 해두었어요. 이번 여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죠. 세계 각국에서 온 불교 학자들과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흥분되더라고요.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저는 태국 불교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고 심지어 현지 불교 대학의 특강도 들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불교의 특징과 다른 나라의 불교와의 차이점 등을 알게 되었죠. 컨퍼런스 전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활기찬 도시의 모습, 고요한 사원의 풍경, 친절한 태국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제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태국에서의 배움을 마음껏 흡수하고 이를 통해 제 삶과 요가, 수업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영적인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국제 명상 컨퍼런스 날이 밝았어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강연은 태국의 저명한 불교학자의 강의였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태국 불교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강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 제 귀에 들려온 대화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스님,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실 건가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네. 하지만 우리 사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겠지. 스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이 정치에 관여한다니.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불교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우연히 태국 상류층으로 보이는 분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오, 반갑습니다. 저는 수파콘이에요. 방콕의 사업가죠.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대답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그들이 불교와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어요. 불교는 우리 문화의 근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의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수파콘이 말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매년 큰 사원에 기부를 해요. 이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좋은 PR이 되죠. 게다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가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니 말이에요. 오후 세션에서는 명상 실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들었던 대화들로 가득 차 있었죠. 명상을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던 불교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세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 젊은 태국 승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스님,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불교가 정치와 경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게 맞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에밀리 씨, 불교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에요. 정치와 경제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되기도 해요. 이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이후에도 저는 우연히 태국의 한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불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죠. 불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선거 때마다 주요 사원을 방문하고 스님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것이 과연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일까요? 불자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태국 불교의 현실에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불교에 대해 더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으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교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누메 정세주 대표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밀리,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현실 속에서는 순수한 이상 그대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말씀을 떠올리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작은 사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한 노승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젊은이, 불교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있는 거죠. 때로는 옳지 않은 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불교를 바라봤나란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죠. 노승의 말씀에 위안을 얻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방콕 시내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벤코리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요즘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을 반대하는 운동이에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나 뭐라나. 바리스타가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왜죠? 한국과 태국은 좋은 관계 아닌가요? 바리스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이런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 대화 이후 저는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운동이 최근 몇 주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한 태국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수안이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한국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인,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그들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요. 수안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반항 감정이 아니라 태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이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진 저는 다음 날 한 현지 요가샵을 운영하시는 대표 원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실은 이 벤코리아 운동의 배후에 일부 불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불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불교 단체들이 외국 문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태국의 전통 가치관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불교의 평화와 관용의 가르침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한 대형 사원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승려들의 모임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죠. 우리는 태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야 해요. 맞습니다. 이번 벤코리아 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불교의 가르침과 이런 행동들 사이의 모순이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불교에 대한 제 이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컨퍼런스 셋째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전날 들었던 대화들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나타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방콕 대학교 불교학과 학생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불교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계시나 보네요. 저는 호기심에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나타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불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 과를 선택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다른 학생인 수리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국에서 불교학과는 일종의 엘리트 코스예요. 졸업 후 정부나 대기업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중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이 과를 선택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불교의 가르침이나 영성에는 관심이 없나요? 나타폰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커리어 패스예요. 태국 사회에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죠. 이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불교가 신념이 아닌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어요. 셋째 날 일정 중 한국 불교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세션이 눈에 띄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참석했어요.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불교학자 그룹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와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불교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이어서 박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많은 한국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명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죠.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들께 다가갔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태국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단순히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어떤가요? 이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한국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이나 사회복지활동에 불교단체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불교의 실천적 측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명상과 사회 참여를 결합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제 요가 철학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 불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내가 추구하는 요가의 철학과 많이 닮아 있다. 명상을 통한 내면의 평화 추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영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불교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한국 불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었고 한국 불교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 여행이 제 영적 성장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어요. 불교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목격하며 혼란스러웠지만 한국 불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순수한 불교의 가르침과 진정한 수행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어요. 이 복잡한 감정과 희망을 담아 제 경험을 사연으로 작성해 먼저 한국 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제 여정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제 영적 탐구와 자아 발견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느껴요.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와 불교 체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태국에 왔다가 실망한 채 한국에 대한 기대를 품은 요가 강사 에밀리 씨의 고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터널이었습니다.